자, 그럼 전국 국가의 이제 형성과 경쟁을 볼게요. 자, 그 전국 시대 개막과 함께 그 당시 나타난 국가 형태상의 변화는 읍지 국가의 붕괴와 영토 국가의 출현이었다. 그래서 종래 이제 분권적 봉건 질서에서 읍을 단위로 유지했던 지배가 군현제의 영역에 의한 직접 지배로 변한 것이다. 물론 이런 군현제적 지배의 관철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전국 시대에 들어서 대다수 약소국은 이미 경벽을 통해서 정리됐고 소수의 강대국만 남게 되는데 이들은 전국 치동이라고 하죠. 진, 초, 제, 한, 위, 조, 연 나라가 그들이었다. 그러나 제국 간의 전쟁은 오히려 더 격화되었고 춘추 시대에 비해 전쟁의 발발 건수도 반 정도 줄어들지만 전쟁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어 전쟁 기간이 길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춘추 시대부터 전국 시대 때에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 여기 쭉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요 변화상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좀 볼게요. 심화 규제 내용을 좀 보고 정리하고 나서 들어가죠. 자, 춘추 시대에는 차전이 중심이었어요. 네, 차전. 네. 차전은 뭐냐면 전차라고 또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있고 제가 이제 그림이 엉망인데 대충 보세요. 여기에 마차가 있어요. 그래서 마차에 사람이 한 3명 정도 타요. 그래서 한 명은 마부로서 말을 모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창 같은 거 들고 달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 한 명은 또 하나를 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차 뒤에는 차 밑에는 전차 밑에는 몇 명의 이제 보병들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가 한조가 돼갖고 전쟁이 시작한 평ong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차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땅에 시작하면 이 마차들이 돌진해갖고 싸우는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은 이제 마차들이 이게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전차들이요. 예. 그래서 이 전차들이 이제 삥 둘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농성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식 같은 거 다 떨어지죠. 그래갖고 밑에 내려와서 이제 항복하고 성하진맹, 성 아래에서 이제 맹을 맺고 이렇게 끝나는 형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춘추 시대 때 음, 전쟁 형태였는데,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싸웠던 사람들도 되게 보면 이제 사인들로서 그 수가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 전쟁 규모가. 네. 그래서 전장은 많이 빈발해도 그 전투 횟수는 많아도 실제 한 개 한 개 전투에 참여했던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사계층들만 한정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국 시대 들어가면서 그 주적이 이제 뭐냐면 전차가 아니라 차전이 아니라 보병으로 바뀌어요. 예. 전차가 보병으로 바꾸는데, 자, 왜 보병을 바꾸냐면 일단은 그 산악거주 이주민들과 전투가 많아요. 그런데는 이제 말이라든지 그 말을 끌고 이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 데는 산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보병이 오히려 능률적이고, 그 다음에 강과 호수가 많은 곳에 오월 지역에서는 대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병을 이제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 이런 지역들은 말이나 전차를 잘 이용하지 못해 빠지잖아.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이 거기 그 진흙에 빠질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보병이 그때 이제 이 지역을 중심이었고 창시돼서 중원으로 파급됐다는 거. 그다음에 보병의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 그러니까 전차 같은 경우에는 빠르긴 하지만 악천후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이죠. 근데 봐서 보병은 어디든 어떤 곳이든 일정한 속도 진행을 할 수 있잖아. 속도가 평균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보병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이런 보병들이 이제 주로 그 전쟁이 참여했고요. 이런 보병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계층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이었죠. 평상시에 그 농사 짓다가 필요할 때 훈련받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규모도 되게 커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사 계층만 사용했는데
이제 농민들이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전쟁 규모가 되게 커. 그래서 한 번 전쟁을 하면 적으면 뭐 3만 명에서 4만 명, 많으면 20만, 30만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예. 한 번 전투를 해갖고 이제 그 승패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제 그 뭐냐면 그 전쟁 그 물자나 인력이 이 전쟁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런 게 이제 승패 갈리겠죠. 그래서 이제 강국이 뭐냐면 자기의 이제 국가 안에 있는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 재민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범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쟁 양상을 볼게요. 자, 전국시대 땐 보병이 주력이었지만 보병만 활동하진 않았죠. 차승과 기병, 보병이 같이 적절하게 이제 배합을 했어. 주력은 보병이었지만 자, 예를 들어 평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보병이 보병끼리 맡아요. 예. 그래서 보병이 있고 상대방도 보병. 평원전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보병이 있고요. 예. 그 보병 앞에 전차들이 쭉 있어요. 양쪽에 기병이 있어. 예, 각각 역할이 달라요. 먼저 이제 전쟁이 딱 시작하면 전차들이 달려들어. 그 전차의 역할은 뭐냐면 보병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근대 시대 때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군대 진영을 무너뜨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진영을 무너뜨리면 전쟁은 이미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차의 주 역할은 그 보병의 진영을 무너뜨린 거야. 보병이 이제 전차 지나고는 자기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병은 뭐 하냐? 기병은 측면으로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보병의 측면. 그리고 보병이 도망갔을 경우에는 후민을 공격하는 역할을 기병이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보병이 주력이지만 차나 전차나 기병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기에서 전차와 기병의 차이점 아시죠? 전차는 타는 거야. 마차에 타는 거고 기병은 말에 타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기병은 이제 그 북쪽에 이민족 기마민족부터 이걸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전술용도 상당히 다채롭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병의 증가로 참전병력이 대규모화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전쟁이 강력화돼서 살상률이 상당히 증대됐다는 거. 그리고 전국시대 이전에는 지배층 국인만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차전에 참여했지만 전국시대에는 일반 농민들도 전쟁에 참여했고요. 자, 일반 농민들도 그 전쟁에 참여해갖고 공헌을 얻으면 머리를 많이 베면 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분적 수작제가 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작을 얻었다. 예. 그래서 지위가 이제 상승이 되죠. 자, 그다음에 또 공격 수단이 이제 발달되면 그 당시 이제 창이 발달되면 당연히 방패도 발달될 수밖에 없죠. 방어 수단도 진보가 일어나요. 그래서 각국의 전략 요충지에 간세가 설치돼서 군사가 주둔을 하고 그다음에 병방에 이제 이민족의 침해받기 위해서 장성을 축조해요. 진나라, 뭐 연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진나라 때 만리장성은 그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전에 만들었던 장성들을 다 연결시켜 준 거야.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많고 한번 전쟁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평화를 갈구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통일 염원은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후 할거 체제로 인한 잦은 전쟁으로 여러 가지 참상이나 사회훈란 피해가 일어나니까 통일 염원이라는 통일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빨리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된다는 어떤 염원이 확산이 되고요. 당시 이 전쟁은 교정국의 정치, 그 다음에 교전, 경제, 인구, 기술 수준을 다 총괄하는 총력전이기 때문에 전쟁 우위 확보에서 군주권 중심의 군대 체제 전개가 필수였고, 그러면서 재민 지배 체제 강화면 범법을 배경에 어떤 배경이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범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제후국 간의 전쟁은 오히려 더 격화되었다. 춘추 시대에 비해 전쟁의 발발 건수는 반 정도밖에 줄어들었지만 전쟁의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었고 전쟁 기간 동안 더 길어졌다. 저희는 춘추 전국 시대 때 미약하나마 유지했던 종법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단계에 접어듦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국가를 위한 통합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전국시대부터 전쟁에서 전술의 중심이었던 수레전, 차전에서 보병전으로 전환이 됐죠. 예. 요 BC 540년 최초로 보병이 사용된 이래 꾸준히 중요성이 확대된 결과다. 자, 수레전은 차전은 전차라고 하죠. 전차전은 4기층 이상이 구성되는 9인칭 이상만이 정전이 동원되었다는 거죠. 자, 일단 교전에 들어간 한편 수의 진영이 무너지면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작 하루 이틀이면 끝났고 또 요새화된 성벽을 공격하는 데는 수대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성전은 아주 드물고요. 대개 보면 이제 포위하다가 이제 적이 항복해 되면 밑에서 이제 성하지맹, 성 안에서 맹을 맺고 끝내요. 예. 그 지역적 하부기 때 국가에서 성행했다. 자, 반면 보병부대는 원래 강과 호수에 많았던 모월에도 비롯되어 중원의 제국에 전파되는데 전국 시대에는 대규모 보병이 주력이 되었다. 전쟁 조건이 변화하면서 전차의 중요성이 감소된 그 이유가 있었다. 즉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늪지나 산지 같은 지형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악천후상에서는 그 전투가 장기화됐다. 이런 조건에서 기동성을 갖춘 보병이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보병이 이제 효율적인 이유가 여기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여기 붙어있죠. 전쟁 규모가 확대되면서 늪지나 산지가 같은 지형이 있었고 악천후에서는 오히려 보병이 기동성을 갖춘 보병이 효율적이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그 당시 왜 보병이 주적이 되었는가? 네. 이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자, 보병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기병은 기습 공격과 측면 공격을 담당했지만 전면 공격이나 포위 공격, 방 돌파, 성해 함락 역시 보병이 담당했다. 자, 이로써 이제 전국 중기 이후 수십만의 병력이 수년간 전쟁을 동원되게 됐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면서 자연히 기존의 병역에 부담이 없었던 농민들도 이제 징병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병참만 좀 했는데 이제는 병참이 아니라 직접 칼도 싸우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국공을 세우면 군대 가서 공을 세우면 또 작도 받고 그랬어요. 예. 자, 전쟁에 동원된 병력 수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춘추 전기 강대국의 병력은 대략 3만 명 정도 추산되었다. 그러나 춘추 말에는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증대되었고 전국 치동의 군사적은 전국 치동의 군사적은 약속했던 한가 위에 병력이 30만, 진과 초는 100만이 됐다. 그래서 이는 춘추 전기에 비해서 10배나 30배 증가한 수치였다. 근데 이거 숫자도 이게 좀 약간 못 믿는 게 중국 애들이 좀 약간 거품이 있어요. 이게 숫자가. 근데 뭐 이거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 없는데 그때 인구수 30만, 100만 그 정도 동원될 수 있나? 그게 좀 의문점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사료에 있는 걸 그대로 믿는다고 치고 자 전투에 투입되는 이제 병력의 규모도 늘어나 전국초 10만 전이었던 것이 40만 정도 증가했고 전투도 장기화돼 3년 5년씩 걸리기도 했다. 전쟁이 빈번해지고 격리해짐에 따라 지하와 요충지에는 수비시설도 갖추는 등 방어수단, 범법과 군사력이 점점 발달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자본법, 오자본법 요때 막 나왔던 거죠. 자, 물론 전쟁에 동원되는 민중의 고통을 말할 수도 없었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과의 안전한 승리, 예, 통일국가 등장한 거죠. 통일뿐이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해서 어떤 국가의 통합이든 간에 환영받을 수 있었다. 반면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타국에 의해 무조건 경병될지 모른다는 제후도의 위기의식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총력적 양상을 띠게 되죠.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그 결과 이제 군주권을 중심으로 국내 체제의 정비와 부국 강령을 추진하게 됐고 군주권 강화는 종래 시족 공동체 영향력에 놓여있던 산림과 호수 등 산림주택을 군주 개인의 재산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토대를 마련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춘추 시대부터 경대부들이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림주택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와 군사 등 공동하는 시족사회 읍공동체의 수속 장소였는데 공유지였죠. 그런데 춘추 중기 이후에 전란이 격화되면서 산림주택은 군주의 직할 상비공 확대, 경대부 계층들, 세경가들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부산물들 갖다 팔면서 경제력을 이제 가지고 군대를 확충시켰다고 했죠. 관료나. 예. 자, 그래서 군주의 직할 상비공 확대와 강화를 위한 군사 자재 공급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자, 이후 전국시대가 되면서 교육의 확대와 이제 상업의 발달로 계기로 전제 군주의 경제 기반이 되었다. 제염과 제천을 군주가 독점했고, 제염이나 제천은 산림주택과 연결돼 있어요. 왜 연결돼 있냐 하면 일단 염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호수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호수에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암석에서도 깰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소금을 캘 수 있죠. 바닷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철을 만들려면 철강성이 필요할 거 아니야. 철강성을 산에서 가지고 와야지. 그 다음에 철강성을 녹여가지고 쇠를 만들어야 되겠죠. 무기를 만들고. 그럼 뭐가 목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대개 보면 산이나 이런 목재가 많은 곳에 뭐냐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죠. 산림주택이 그것을 제공해줬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군주가 독점하고 갖다 팔면서 수익을 얻거나 자 이들 개간을 획득한 토지 산림주택을 획득한 토지도 있죠. 이걸 공전화해 수익을 시켰던 것이다. 장기에 걸친 전쟁은 결국 국부의 대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곳이 많다. 그래서 그 단기전은 모르겠지만 장기전은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물질적 기반이나 인적 기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돼요. 예. 아무리 한두 번 전투를 통해서 이겼다 해도 물량과 인력이 많은 국가가 계속 공격해 오면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그 당나라 간의 고당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수당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죠. 중국이 막 대궐 동원해서 몇 번 공격했는데 고구려 막았어요. 그렇지만 한두 번 전투는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계속 밀려오면 물력과 인력을 막 갈아 넣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전쟁 양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한편 사회적으로 이제 춘추 정교의 시족이 분열되고 재산이 사유화되면서 읍 내부의 계층 분화가 심화됐다. 재산 사유와 관련돼 갖고는 그 철기가 널리 보급된 거와 연결돼서 보세요. 철기가 보급되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져요. 개별 경작이 가능화되고 음락 공동체 공동 경작 체제가 파괴되면서 개별 경작이 가능하고 이제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음락 공동체가 붕괴되죠.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다른 데 이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붕괴돼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들 계기로 해서 이제 계층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자, 이들 계기로 다수의 은민이 몰락하여 이산하는 풀풀이 헤어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항무지도 가서 여기에 새로운 마을도 건설하죠. 이라는 마을을. 자, 그래서 국가에서 이들의 취약한 생산 기반을 보다 보장하고 토지를 안착시키는 것보다 중요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이후 도시의 거주 인구가 급증한 데에는 생산력 발전과 사회적 분업화가 주요 요인을 작용했지만 파산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농촌에 살 수 없으니까 잉여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도시에 가서 상인이나 그다음에 농민 같은 상인이나 뭐야 공인들로 이제 활동하기 때문인 거죠. 자, 사회 발달의 농업이 아닌 상공업, 즉 만업이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는 역시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왜냐하면 상공이 발달하면 그 당시 농업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징병 대상이 줄고 국부의 대다수인 농업이 학폐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강력한 중농 억상 정책을 추진했다. 이건 뭐 육아나 법가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군주권을 강화시키려면 군주권 강화시키려면 군주의 수족 역할을 하는 관료 집단의 충원과 관료제 정비 또한 요구되었다. 영토 국가가 출현된 이후 그 국가 권력은 징세 중심의 간단한 행정과 이미 차원이 달려 있고 군주 직할지의 확대는 행정사무의 복잡화와 전문화를 요구했다. 따라서 전국 시대가 되면서 실제 행정 능력과 정치적 직결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되고 필요했고 신분의 기초는 효율적인 관료 선발 저하는 거추장스러운 지무를 작용했다. 그래서 굳이 자국 내 인재에 국한되지 않고 타국 출신의 유능한 인재도 적극적으로 초빙해요. 객경으로. 네. 객이라는 건 자국인은 아니지만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하을 범퍼의 상한도 이 사람도 원래 진나 출신이 아니죠. 한나 출신이고 이사도 그 진나 출신이 아니야. 저쪽 그 중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 발탁해서 군주를 보좌하게 했다. 또 자국에서 견제받던 경대부 출신도 타국으로 이제 이주해 적극적인 출세를 다했다. 그래서 전국 국가 중에 진나라는 객경을 모시는 비율이 거의 90% 달할 정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더불어 그 찬탈과 배반의 위기를 느끼는 군주가 자신의 지위를 넘보지 않는 단순 기능인을 이상적 관료 측근에 두게 되는데 이런 필요 때문에 신분을 가지지 않고 사기층을 훈련시켜서 하급 관료로 충원하게 이뤘다. 이제 유력 세 가지는 시족적 배경은 오히려 정책 배경의 대상이 되었고 이와 같은 시대적 욕구에 따라 빈곤과 하층인 사기층이 자신의 학식을 매기로 출세한 기회를 더 넓혀졌다. 자, 이러한 지상주의와 출세주의 풍조는 사회 전반의 신분 상승 요구를 더욱 국제시켰고 군주에게 있어서 이들 관료지망자의 효율적으로 선발해 관리 운영하는 것은 경제의 승리에서 부국강병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다. 자, 그 다음에 범법과 재민지배 체제를 좀 볼게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요거 이제 읽기 전에 잠깐 이제 먼저 왜 그걸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이제 볼게요. 제가 이거 헌법 실시 과정까지 그 배경을 도표로 만드는데 저 글씨가 엉망이에요. 예. 일단 이제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사회경제 변화가 일어나죠.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농업생산이 발전되고 상호를 발달되고 토지의 사유화, 음락공동체 붕괴나 유인의 발생해서 이들이 이제 도시도 이동하고 새로운 이제 그 마을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변화에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정복 전쟁이 일어나면서 멸국 침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그 당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경제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서 범법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범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런 사회경제 변화에 일어난 여러 가지 농업 생산력 발전, 상업 발달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총력전이기 때문이죠. 많은 병력과 인력을 막 갈아 넣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법의 주요 목적은 종전의 육층적 지배 구조를 깨고 왕이 뭐냐면 직접 민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민지배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항종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군연제적 어떤 질서를 편입시켜서 관리를 파견해서 민을 이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죠. 이론적인 지배 이런 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말단으로 뭐냐면 가부장적 중심의 가족을 단위 삼아요. 예전에 개별 경제가 가능하면서 이들은 이제 땅을 나눠서 자연농nghiệp 육성을 시키죠. 그리고 중농 억상 정책을 통해서 상인을 억제하고 농업을 중시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산림주택을 가산화시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전매제를 실시하거나 제염이나
제철, 군사적인 어떤 무기들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재민지 배치를 통해서 인력과 물자를 끌어들이고 산림수택 가설 활동에서 자기 경제 기반을 쌓은 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료제를 정비하고요. 상비군을 유지해. 그래서 군사를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관료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누굴 두용했냐? 예전에 경대부, 얘네들 거의 대부분 몰락했죠. 자기들이 뭐 싸우다가 이제 도태된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얘네들 등용할 경우에는 힘이 커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미천한 출신, 좀 경대부보다 미천 출신을 등용해 사계층을 등용하죠. 그 얘네들을 이제 자기 수족을 삼고 군연제를 실시하거나 관료를 정비하는 그런 이제 그 이용하죠. 이때는 이제 종전에 종법적 관계가 아니라 왕과 이 관료와 관계가 종법적 관계가 아니라 인역적 관계로 한다. 인역적 관계는 물질적 수수와 은혜를 통해서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그 돈은 어디에 나왔냐? 재민지배 체제를 통해서 국가가 세금을 거두고 산림수택 가산을 통해서 세금을 거둔 걸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인역적 관계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종전의 왕의 이제 그런 왕과 그 다음에 사계층의 이제 그것도 전에 말한 것처럼 가부장적인 어떤 그 군주관에 따라서 인역적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범법이 실시됐다. 재민지 배치를 강화시켜서 총력전을 강화시킨 총력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읽어보죠. 그래서 이 재민지 배치하고 이 범법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민을 확실히 통제를 해야지 여러 가지 인력이나 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한번 보면 자, 이상같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자 전국시대 각국의 군주들은 적극적으로 시행되듯이 범법이다. 범법이라는 그 정의가 나오죠. 범법은 기존의 국가 체제를 바꾼다는 의미로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종법적 봉건적 형태의 읍제 국가에서 군주가 전국을 지배하는 집권적 군영 형태의 영토 국가로 변화하는 개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재민지배 체제 강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을 직접 통치하는 방법으로 바뀌죠. 자,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내의 개혁을 타국보다 앞서 달성함으로써 부국강병에 이르는 정치기도 한다. 그래서 전국시대에 가장 먼저 범법을 실시하는 위나라 문호야. 예, 그래서 그 법가의 시조라고 하는 이해를 등용하여 최고의 성공법인 법경을 편찬했고 소농민 보호 대책, 농지의 적극적인 농지 개간 정책을 실시하여 국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적은 용토에도 불구하고 전국 초기에는 최강국의 지위를 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중원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진나라가 갈려지고 나서 한이조 이런 나라들이 그 법가들이 발달됐어요. 법가들이. 예. 그래서 그 한이조 출신들이 중에 법가 출신이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한비자 다 이 그 위조한 한이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중원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 때 채용돼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자 여기 나온 이제 덕경을 볼게. 이해가 이제 통해서 최고 성공권이 덕경을 편찬했다고 하는데 덕경 내용 보죠. 자, 벽경은 벽경은 전국시대 이해가 지은 중국 최고의 성문법이고 도법, 뭐 적법, 수법, 폭법, 집법 같은 구법 등 6편으로 구성되었다. 훗날 상황이 제정한 진율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후 이제 한율과 당율에 이어져 동아시아 법제의 원형이 되었던 것이 법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어서 조나라가 정치 개혁을 해요. 그래서 조는 이제 정치 개혁 중에 BC 390년에 초나라에서 위나라 개혁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은 모기를 등용해서
개혁을 증명하죠. 5기본법의 핵심은 그 세습 귀족대 특권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간직을 없앰으로써 관리의 기강을 정비하고 분산을 증강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도항사후에 5기가 처형되는 바람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자, 한의 경우에는 신분회를 재상으로 등용해요. 예. 자, 이거 그 신분회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그 법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 사상에 대해서는. 자, 하여튼 신분회의 재상을 기용하여 그 주도하여서 효율적으로 관료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강력한 군주권을 확립했다. 그 결과 이제 신분회가 재상으로 재임한 15년간 약소국이었던 한은 타국부터 취급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 제나라에서는 추기가 기용되어 그 개혁을 했고 진나 상황도 주도해서 359년에서 350년 2차에 걸쳐서 범법을 추진했고 연나라에서는 획기적으로 실시했다. 자, 그래도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것이 진나의 상황이죠. 다른 범법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어요. 제대로 안 됐어. 근데 진나는 성공했죠. 예. 그래서 이 진나 상황의 범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는 뒤에 있으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자, 결국 이제 친홍은 BC 400년의 전후에 약 100년간의 경쟁적으로 범법을 단행해 국내 체제를 정비했다. 자, 범법의 주목적이 쭉 나오죠. 자, 군주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법제에 관철이 있다. 첫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소농민에게 그 공정한 토지의 점유와 안전적인 재생산 구조를 보장하면서 이를 호적에 편입시켰다. 그러니까 소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해 줬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토지가 사유화가 되면서 토지를 많이 갖는 게 호족들이 등장해. 호족이라보다는 이제 대토지 소유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토지 소유자들 등장하고 토지가 양극화되면 국가 입장부터 별로 안 좋아. 왜냐 대토지 소유자들은 뜯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얘네들 또 정경유치가 심해가지고 뜯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 당시 또 군대를 동원하려면 그 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민들이 이제 그 군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군대에 동원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상층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연 보호 그 농민들이 그래서 이 소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전쟁 날 때 그들 뭐 동원해 갖고 전쟁을 동원시키는 거죠. 예. 그래갖고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농민을 토지를 지급해서 호적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농민을 금등한 농민이라는 의미의 재민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체제를 안정시키고 군주권 강화와 동시에 이들을 최대한 확보해 군사적 경제에 승리하기 위해서다. 결국에는 이제 그 범법의 최후 목적, 그건 재민 지배 체제예요. 소농민을 육성을 해서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이제 왕의 지배에 예속시키고 그 전쟁 날 때 동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재민 지배 체제 한게 있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의 이제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성취도는 상당한 차이가 보이지만 대개의 경우 기존 특권층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뭐 그 범법이 대부분 실패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성공적인 범법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범법의 구체적인 추진 내역을 알려준 것은 상황이 실시한 법. 그리고 앞에 있는 뭐 조나라나 그다음에 그 초나라나 그다음에 뭐 한나라 이런 법도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득권들의 반발 때문에 실패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기록이 없어 기록이. 예. 근데 진나라 범법은 제일 이제 성공된 케이스고 기록도 많이 남기 때문에 그 기록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자세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사회범법 내용인데 이 사회범법 내용은 요거는 이제 이거는 여기를 읽는 거보다는 요 내용을 읽는 거보다는 저기 한의중 내용보다는 동계 관련된 내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동계 부분을 좀 보고 할게요. 한의중 내용보다. 자, 동계 내용을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있죠. 119페이지 펴보세요. 동계 내용은 보고 이제 좀 할게요. 자, 상황은 원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출신지가 진나라 아니에요. 위나라. 예. 그 위나라 출신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름이 그 공손시고 공손왕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진에서 관리가 된 후에 상에 봉해졌기 때문에 성서성의 상지역에 봉해졌기 때문에 상왕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진나 호공 때야. 호공 때. 그래서 이제 이 진나는 좀 외곽에 치우쳐졌죠. 섬서 합서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호공 이전의 진나는 그 위치가 서북방에 치우쳐서 중앙문화권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유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후진성이 어떤 법가적 그 부국 강병 정책에 밀어붙이는 데는 오히려 되게 도움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중원 같은 경우에 기득권이 되게 많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귀족들이 많잖아요. 귀족들이 많은데 여기는 귀족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 물론 상대적으로 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별로 없어요.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었겠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되게 순박해. 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되게 순박하죠. 중원에 있는 국민들은 좀 약간 교육 수준 높고 인지 수준 높고 많이 보고 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명령을 내리면 잘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 개기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국민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민도가 좀 낮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 위에서 내린 거라 생각하고 그 따라요.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다른 나라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은 주나라 동출할 때 공을 세워 제후 인정받았고 북목공 때 서북부 일대를 지휘하면서 일시적 중원과 국가 실력 겨룰 정도 발전되었다. 자, 이 목공은 춘추 5패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 춘추 5패에 항상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목공을.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안 보는데 학자에 따라서 목공, 진나 목공이나 뭐 송나 양공 이런 사람들 이제 같이 보기도 하죠. 자, 그러나 목공 이후에 국력이 침체하여 후진국 취급을 당하였으나 호응 때 상황을 등용하여 범법을 시행함으로써 이작 강국으로 발전했다. 호응 때 상황이 실시된 범법 내용은 크게 내용을 철저히 효과가 커서 진이 육국을 통일하는 기반이 이뤘다는 데 큰 역사력이 있다. 그래서 상해 범법의 어떤 의의를 요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범법의 내용은 철저히 효과가 커서 진의 육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이뤘다. 예. 그래서 상해 범법은 크게 두 차례 범법, 1차 범법하고 그다음 2차 범법 이렇게 했는데 그 1차 범법과 2차 범법 중간 사이에 수도를 잠깐 옮겨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미술분지로 옮기죠. 함양으로. 그래서 함양으로 옮기면서 이제 2차 범법이 실시되고 함양 이전에는 1차 범법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럼 1차 범법하고 2차 범법하고 이제 뭔 차이가 있냐? 좀 살펴보면요. 1차 범법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이제 그 무너져가는 시족 공동체를 아예 파괴시키는 거야. 이제 조금씩 무너졌는데 이런 신족 공동체, 은락 공동체 현상을 다 파괴시키고 이런 걸 이제 하게 되죠. 2차 범법은 함양청도에 이제 파괴된 자리에 뭔가 새로운 질서를 구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시켜. 중앙집권을.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차 범법은 그 시족 공동체의 현원성을 파괴시키고 다시 말해 주된 봉건 질서, 종법 질서를 부정한 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음락 공동체 해체시키는 데 있어요. 이미 이제 해체되기 시작한 음락 공동체를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더 해체시킨 거야. 자, 2차 공법은 군주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 확립이 있다. 해체됐으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거냐. 거기 이제 새로운 질서를 부과되는 그런 것들이 2차 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1차 범법 내용을 보면요. 자, 호족을 작성해서
왜냐면 백성들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을을 5가구나 10가구를 묶어서 15제도 연전을 만들어서 감시하게 만들죠. 그래서 딴짓을 못하도록 그래서 했고, 이거는 이제 이 조치는 무슨 조치냐면 이걸 통해서 중국 고대의 상부상조의 항리 공동체 질서 의식을 없애고 항리 공동체 질서를 국가 통제해 준 거야. 예전에 뭐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국가 권력이 좀 별로 안 좋죠. 예. 그 국가 권력을 이제 뭐냐면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그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15제나 연좌제는 10집안을 묶어갖고 고지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공동 처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상호 감시를 이제 뭐냐면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분가 정책이야. 자, 분가 정책은 집에서 3년 남자 두 사람이 동거를 금해요. 그래서 소가족 제도를 이제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대가족 대신에 소가족 제도를 추진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주로 국가가 원하는 것은 그 부부와 두세 명의 자식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거죠. 요 단위가 이제 뭐냐면 개별 경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 이제 분가해서 또 다른 걸 하고 되고, 그러면 이 분가를 많이 할수록 뭐냐면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애들 대상으로 세금도 또 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공. 국공에서 자기에 따라서 그 받는 군국 수작제를 실시해서 전공에 따라 평민도 자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귀족이라도 전공에서는 자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자기라는 것은 귀족들에게만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배층들에게. 예, 작 자체가. 근데 이 작을 누구한테? 이제 평민들에게 줘요. 평민들. 네. 그 귀족도 이제 능력이 없으면, 그 국공이 없으면, 군대 공원이 없으면 뭐야? 어, 그 당시 작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 작을 이제 얻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을 뱉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전쟁이 수급을 베기 위해 상당히 바빴다고 그래요. 수급을 베야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공 수작제를 실시했다. 예,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작에 따라서, 예, 작에 따라서 모든 백성의 작에 따라서 전택이나 위복 등의 계층의 차별도 없고 국가의 공로를 우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상황의 범법에 대해서 구기족의 반발 원인이 있었다. 자, 이런 거 왜냐하면 자기가 누렸던 것은 예전에 이제 헐통이었는데 이제 그 국공에다 작을 이제 달리해갖고 하다 보니까 귀족이라도 국공이 없으면 평민보다 못하는 지위에 있는 거야. 예. 그 전택이나 의복도 뭐 평민도 뭐냐 못하게 해서 못한 집에 살고, 의복도 이제 좀 잘 해진 옷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귀족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중농 억상 정책으로 농업과 양잡을 장려한 대신 농업과 양잡을 장려한 대신에 상을 맛업이라 해서 이를 종사하거나 공원을 태만하면 노비로 삼기로 하여 이러한 양상을 제1차 범법에 잠깐만, 예, 삼기도 했다. 자, 그래서 중농옥상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이거. 네, 이 중농옥상 정책은 법과뿐만 아니라 육아도 실시했어요. 육아도. 근데 이제 법과 육아는 좀 차이가 있는데, 법과는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하자는 의견이고, 근데 육아는 그냥 자유방임주의야. 내버려두라는 거야. 내버려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뭐 이런 건데 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 상황의 법과 중농 억상 정책 있죠. 이 법과식 중농 억상 정책은 후에 이제 계승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한무제 때나 그 다음에 후에 이제 신나라 왕망 요때 계승돼. 한무제나 신나라 왕망은 유교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표면적 유교도 강조한 거고, 실제 정치 운영은 법과를 통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나라 시대 때 신나라 때 이런 그런 정책들은 이런 상황의 어떤 중농 억상 정책, 법과적 중농 억상 정책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 권력에 개입해 갖고 적극적으로 중농 억상을
하는 거였다. 예. 그래서 유교도 그 중동 옥상을 하고 있지만 강조했지만 유교 같은 국가 권력 개입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이단 그 1차 상하이 범법은 국가 권력이 지방의 항리까지 침투가 되면서 그 효과가 커졌으며 국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국 강요에 시효를 거뒀다. 자, 그래서 1차 상하이 범법의 결과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도를 이제 함양으로 옮겨요. 위수분지로. 함양으로 옮기고, 자, 위수분지로 옮기고, 그 다음에 먼저 개혁을 하죠. 위수분지로 옮긴 다음에 2차 범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차 범법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 초점을 맞췄는데, 자, 그 2차 범법은 분가 정책을 더 가속화시켜. 그래서 분가 정책을 더 강하여 성령에 대한 부자 형제 동거를 철저히 금하고 각각 독립된 홀을 갖도록 있고, 두 번째로는 종로의 음락 공동체 해체시켰으니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종로의 작은 도시와 한국 같은 마을을 병합하여 현을 만들고 그곳에 관리를 파견하도겠죠. 현령과 활성을. 그래서 군연제적 지배 질서를 확립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이제 부세와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국가가 인민을 직접 지배하는 재민지배 지배를 강화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없어. 예. 이게 중요한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그런데 없는데 이 토지제도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천맥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진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서 자영농민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영농민을 만들어야지만 그들 끊어져서 이 군대도 파견하고 그런 거잖아요.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맥제가 토지제도 잘못 찍었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 천맥제 부분이 여기는 이제 없더라고요. 한의중이나 이런 데는. 음, 이게 03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천맥제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자 하여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정리해갖고 이제 정리해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상하이 범법은 서구권에 치우쳐 있는 직리 6개국의 육국을 능가하는 경제 발전과 그 강력한 군사를 보유하게 됐고 의죠. 이로써 그 주변국에 대한 침략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마침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호공이 죽은 후에 귀족 세력들의 반발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였다. 근데 죽게 되죠. 처음 잡혀갖고. 자, 그래서 이제 있겠는데 여기는 이제 좀 없지만 그럼 진나라가 이제 범법에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이 뭐였냐? 두 가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월한 군권의 정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범법을 행할 때부터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군권 자체가 군주의 권한 자체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왕권 그 당시 신수 신앙이라든지 왕의 권한은 신호부터 받았다는 그 사상과 그 다음에 그 군권의 근거를 천에서 뒀어요. 하늘 천에 근거를 했다는지 자 이런 것들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문화적 낙후성이야. 자, 이런 것들에서 백성들이 소박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재민지배 체제를 구현하기 상당히 용이해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문법과 2차 문법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잠깐 이제 그 천맥제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약간 한의 중에 좀 보충된 부분이 있어요. 토지제도 관련돼서.
요것만 읽고 이제 요번 강의 끝나기로 하죠. 예, 한유중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기 부분은 네,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차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2차 문법에서는 먼저 옛 풍속이나 습속을 폐지해 5인 가족의 기준이 되는 손흥민, 재민을 적극적으로 창출했다. 또한 32선을 설치해서 군연제적 지배를 확립했다. 이렇게 중앙집권적 군연 지배를 간철시킨 한편 본격적으로 재민을 창출하기 위해서 땅을 나눠줬죠. 그래서 1호당 100무를 분배하는 토지제도 등 수전제도를 실시해서 토지의 공정한 분배와 국가의 손흥민 보호를 나섰다. 이건 천맥제라고요. 천맥제. 자, 이와 아울러 재민은 농민인 동시에 전사인 경정지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동안 군사체제 강에 주력했다. 나가 국가는 획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도량을 통일하고 사상을 단일하게 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냐면 상하이 범법 내용에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천맥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그 전국시대 범퍼의 특징들 이런 것도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제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제가 못하고 목요일 날 할게요. 강의를.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